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의 진짜 모습. 2. 삼성의 의외의 계획. 3. 대한민국의 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의 국내 제품 보호 정책은 주로 미국 정부가 국내 산업 및 제조업의 발전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적용하는 조치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품의 관세, 타리프스를 부과하여 그 가격을 높이고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는 특정 제품이나 국가에서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수입품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제품 보호 조치는 국제 무역 관계에 갈등을 야기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어떤 어려움을 초래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삼성과 LG를 막아섰던 미국이 충격적인 결말에 고개를 숙이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는 최근 한국을 불러들이는 동시에 자국 기업을 키우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래 상황을 예견하는 내용이라 외신도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말이 나왔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을 겨냥해 2018년부터 시행한 세탁기 세이프 가드 조치 보고서가 8월 16일 발표된 바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해당 보고서에서 자신들의 조치가 삼성과 LG전자의 미국 시장 지배력을 오히려 높이게 됐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직속 기구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앞세우며 한국을 대상으로 핀셋 규제에 나섰지만 한국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과 현지화로 극복했다는 점을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된 내용인데 세이프가드로 미국 내 세탁기 생산 및 미국 산업 점유율은 늘었지만 이는 신규 미국 생산자인 삼성과 LG가 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삼성과 LG 생산량은 매년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 월풀과 GM 생산량은 불규칙적으로 감소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 기간 삼성의 미국 세탁기 점유율은 20%에서 23%로 높아졌고 LG전자 또한 16%에서 20%대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반면 월풀은 34%에서 31%로 축소돼 미국 관계자들을 경악시켰습니다. 그것도 메이테그 등 자회사를 모두 합쳐야 31%가 된 것입니다. 최근 반도체나 전기차 등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동맹국을 위하는 척하면서도 항상 자국 우선주의로 움직여왔습니다. 과거 한국 기업과 월풀의 가전 전쟁 시기부터 예견됐던 내용입니다. 한미 FTA는 2006년 협상을 시작해 2012년 발효된 바 있습니다. 대미 수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단계적으로 낮아지리라 기대했지만 미국은 한국 가전 견제를 시작하며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월풀은 냉장고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부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한국산 냉장고와 세탁기에 대한 덤핑 조사를 의뢰했죠. 2013년 삼성과 LG 세탁기는 각각 9%에서 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아야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수출한 세탁기 규모는 연간 10억 달러 정도였는데 상당한 위기감을 느낀 월풀이 미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이 주축이 돼 진두지휘를 하던 시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FTA 체결이 1년도 지나지 않아 막무가내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WTO에 제소했고 결국 2016년 9월 최종 승소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15개월 내에 원상회복을 해야 했는데 이 기간은 2017년 12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정권을 잡은 트럼프의 행동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세이프가드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이프가드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가 아니더라도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2017년 10월 월풀이 삼성과 LG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청원을 했고 한국 업체가 미국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내용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것입니다. 한국 또한 맞대응 카드로 연간 피해 추정액 약 7,600억 원에 대해 WTO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ITC 권고안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해버렸죠.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120만 대 쿼터를 설정하고 그 안에 들면 20%,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물렸던 것입니다. 이는 2013년 적용했던 반덤핑 관세보다도 2배 이상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2002년 세이프 가드를 통해 한국산 수입 철강에 3에서 3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는데 16년 만에 또다시 해당 카드를 꺼내들며 한국 수출의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국은 세탁기 부품에 대해서도 13만 개의 쿼터를 적용해 30% 관세를 매긴 바 있습니다.
즉 부품까지 미국에서 전량 생산 체제를 갖춰야 관세 폭탄을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 인사도 우리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이익을 가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삼성과 LG의 미국 공장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총 4천억 원을 미국에 투입해 연간 100만 대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었고, 세이프가드가 발효된 2018년 1월 서둘러 가동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LG전자도 같은 해 8월 테네시주에 연간 120만 대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착공하며 대응했습니다. 결국 WTO 소송에서는 작년 2월 한국 측이 승리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는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이 입었습니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되자 삼성과 LG전자는 미국 내 세탁기 판매 가격을 약 8% 인상했고, 미국 월풀 또한 그 이상으로 가격을 올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판매되는 연간 1,000만 대의 세탁기 가격 인상분을 합쳐보면 결국 일자리 창출보다 소비자의 총 비용이 더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1911년 미국 미시간에서 출범한 가전업체 월풀은 1960년대 한국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통해서 알려진 것인데 1980년대 월풀 냉장고와 세탁기는 국산 제품보다 3배가량 비쌌지만 서울 강남 부유층을 중심으로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월풀 냉장고와 세탁기는 부잣집의 상징처럼 묘사됐죠. 하지만 점점 기술과 가격 면에서 한국 업체에 밀렸고 최근 사태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2017년만 해도 LG전자생활가전 사업본부 매출은 약 17조 원으로 월풀 24조 원과 비교해 크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세이프가드 발동 후 오히려 2020년 매출 격차가 6천억 원 수준으로 줄었고 2021년에는 LG전자가 글로벌 1등 자리에 처음으로 올라섰습니다. 지난해에는 매출은 물론 영업이익에서도 월풀을 눌러버렸죠. 월풀은 지난해 10억 5천만 달러, 약 1조 5천억 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연간으로 영업손실을 낸 것은 최근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월풀 주가가 지난 10년간 거의 변동이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반면 LG전자생활가전 H&A 사업본부는 지난해 1조 1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고가 제품들이 소비자 호응을 받은 가운데 물류비까지 개선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13%에 달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이 될 것을 LG는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1958년 금성사로 창립한 LG의 냉장고 공장은 원래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1976년 창원으로 옮겨왔고 여기서 골드스타 로고를 단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최대 생산기지가 됐습니다. 사명이 LG로 바뀐 때가 1995년이니 이제 골드스타 브랜드를 기억하는 MZ세대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LG 창원 공장은 로봇 및 디지털 트윈 도입 후 공정 속도가 47%나 개선됐고 그 결과 생산성은 30% 이상 향상돼 있습니다. LG는 그 후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역시 가전은 LG라는 유행어를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의 세이프가드에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2019년 LG전자 송대현 사장은 테네시주 세탁기 공장 준공식 후 소비자들은 제품이 좋으면 인정을 해준다며 우리의 목표는 미국에서 세이프가드 관세가 없어져도 미국 내 생산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월풀이 우리를 불러들였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LG전자의 마인드는 삼성도 일찌감치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량은 압니다. 참담함을 느낀다. 경쟁사보다 앞선 제품을 만들 자신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 지난 1993년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경쟁사 제품을 한데 모아놓고 연신 한숨을 쉬며 한 말입니다. 당시 세계 1등 제품과 삼성전자 제품을 비교해놓고 보니 기술력 차이가 현격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해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찾았다가 가전 양판점 베스트바이에서 뽀얗게 먼지가 쌓인 채 구석에 처박혀 있던 삼성 TV를 본 후 자기가 만든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 직접 보라. 먼지가 몇 mm 쌓여 있고 얼마나 팔리는지를 말이다. 이렇게 당시 사장단에게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즉 정부에 기대어 경쟁사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닌 스스로 기술력을 높여야 살아남는다는 인식을 명확히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삼성과 LG는 세계 최고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도 견제로만 자신들 사업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 조치를 발동 중인 국가는 총 28개국으로 규제 건수는 201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50건, 인도 19건, 튀르키예 16건, 중국 14건, 캐나다, 태국 등의 순으로 수입 규제가 많았습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48건, 세이프가드 41건, 상계관세 12건 등입니다.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10건이 늘었는데 미국이 가장 많아 여전히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품질로 제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력 소비자 매체 컨슈머 리포트가 발표한 최고 및 최악의 드럼 세탁기 평가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LG전자 제품이 1위에서 4위까지 상위권을 휩쓸었고 삼성전자 세탁기 제품이 6위를 한 것입니다. LG전자 드럼 세탁기는 세탁 성능, 부드러운 옷감 처리, 브랜드 신뢰도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1위를 한 제품은 에너지 및 물 효율성에서 모두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소음과 진동이 낮다는 극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반면 월풀 드럼 세탁기는 최악의 제품으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이와 동시에 최악으로 평가된 곳은 중국 미디어사가 만든 세탁기였습니다. 미국산 월풀이 중국산과 비슷한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가전 등 다양한 제품을 실제 사용한 소비자들의 설문과 자체 테스트로 평가해 순위를 매깁니다. 이는 LG전자가 북미에서 최대 매출을 달성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LG전자의 상반기 지역별 매출은 한국에서 15조 원 정도를 기록해 1위를 했고 이어 북미,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그리고 중국 순이었습니다. 즉 중국 시장 점유율이 크게 줄어 있어도 다른 지역 증가율로 세계 1위를 거머쥔 상황입니다. LG전자는 올해 상반기 북미에서 9조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려 지난해 대비 4.6%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올 초 북미에 첫 출시된 업 가전의 호평 속에 세탁기, 건조기 등 전반적인 가전제품 또한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LG전자의 OLED TV는 점유율 65%로 다른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한 현지화 전략도 매출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이에 대응해 히트펌프 기술을 적용한 냉난방기, 온수기, 건조기, 그리고 가스 사용을 대체한 전기레인지 등의 판매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테네시주 공장에서는 고효율 히트펌프 건조기를 연간 60만 대나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반에 불어닥친 탈탄소화 움직임에 맞춰 화석연료 사용 제품의 전기화 추세가 거세지고 있는데 히트펌프 등 다양한 고효율 원천 기술을 보유한 LG전자의 유리한 환경이라는 해석입니다. 한국 세탁기의 이 같은 성공 사례는 미국 IRA에 맞서 현지화와 첨단 공정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업에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높여 미국 시장을 장악해 가길 바랍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것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은 범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삼성과 손잡고 미국을 완전히 발칵 뒤집을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삼성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이후 삼성의 요구를 철저히 짓밟은 것도 모자라 대만, 그리고 일본과 손잡고 삼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충격적인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의 삼성과 함께 바이든을 향해 깜짝 폭탄 발표를 해버리면서 현재 미국은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이스라엘과 삼성이 꺼내든 카드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미국 현지 주요 언론들은 바이든이 한국의 삼성을 건드린 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실수로 기록될 것.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시의 파운드리 공장 투자 발표를 했을 당시보다 환율과 미국 내 건설 비용이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5일 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비용이 당초 계획했던 170억 달러 금액보다 80억 달러, 약 10조 5천억 원가 증가한 250억 달러, 32조 8천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보다 많은 것으로 한국 대신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한국이나 대만에 공장을 지을 때보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비용이 5배 더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차액을 미국이 보조금을 주겠다며 유인한 것인데 바이든은 건설 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자신과 무관하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애플과 인텔,
퀄컴에 이어 삼성의 최대 고객 중 하나였던 엔비디아까지 GPU 생산을 TSMC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동시에 한국의 삼성이 아닌 대만의 TSMC에 대규모 수주를 몰아주고 있는 것은 바이든이 개입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WCC테크는 IT 트위터리안 레베그너스를 인용해 TSMC가 3나노 반도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보가 나오면서 새 아이폰 모델에 들어갈 A17 바이오닉의 성능 목표치 기준도 낮아질 공산이 크다며 수율 문제로 A17 바이오닉의 공급량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3나노에서 핀패드를 고집한 TSMC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어려운 기술인 GAA를 택한 삼성의 파운드리는 3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에서 1인자로 등극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이 아닌 대만에 모두 몰려가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이든은 쐐기를 받기 위해 일본의 손정해 소프트뱅크 회장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암,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암의 반도체 설계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암이지만, 바이든이 목숨을 걸고 팍팍 밀어주고 있는 인텔과 손을 잡으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가 3나노로 치열한 경쟁을 하는 동안 7나노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미국의 인텔이 암의 도움을 받아 몇 년 안에 1.8나노를 만들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암의 도움으로 인텔은 당장의 내년부터 모바일 기기용 시스템 반도체를 시작으로 자동차, 사물인터넷, 데이터 센터, 항공, 우주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대규모 생산을 시작합니다. 한국의 삼성이 막대한 돈을 벌고 있던 분야를 모두 뺏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애플, 엔비디아, 퀄컴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TSMC로 가버리고 예상 못했던 암까지 등장해 인텔에 힘을 실어주면서 삼성이 이대로 무너져버릴 것이라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폭탄 발표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삼성전자와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미국을 완전히 뒤엎자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삼성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과 이스라엘의 기술이 합쳐지면 전 세계 그 누구도 덤빌 수 없는 어벤져스가 만들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1446년,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400년 이상 살던 이집트를 벗어나 그들이 향했던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곳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수량이 적어 물이 부족했습니다. 영토 곳곳이 메마른 광야였죠.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집트와 비교가 안 되는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히브리 대학의 하임 라비노비치아와 나옴 케달 교수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토마토 연구를 시작했고, 그들은 물 사용량을 10분의 1로 줄이고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토마토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후 1995년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방울토마토가 탄생한 시초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방울토마토의 종주국이 되었죠. 물이 부족한 척박한 환경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이스라엘.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 세계인들 누구나 방울토마토를 사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돈을 버는 기적 같은 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몰리 리빙스톤 히브리대 이숨 디렉터는 방울토마토도 히브리대 연구소에서 나왔는데, 여러분이 방울토마토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돈을 번다며 이렇게 번 수익의 40%는 연구자 몫이라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여러분의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깔린 우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이버 방화벽을 세계 최초로 만든 국가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일명 생각하는 방화벽을 만들어내며 세상을 또 한 번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기존 방화벽이 단순한 네트워크 문지기 역할을 해왔던 것과 달리 상황을 인지해 보안 위협에 대응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 방화벽은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 사이에 위치해 문제가 될 수 있거나 허용되지 않은 IP 주소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와 달리 아우라토가 출시한 DAF는 기존 방화벽과 달리 보안 위협을 해석, 프로파일링하고 기업 네트워크상 보안 위협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예방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어떻게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지에 대한 보안 담당자들의 실시간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마치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해커가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방울토마토와 생각하는 방화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무려 9,000개의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이는 국민 1,000명당 스타트업이 1개가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스타트업 세계 1위입니다.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유니콘도 30개가 넘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수는 98개사로 기술력만 놓고 보면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이스라엘은 석유 한 방울은 물론 천연자원도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인적자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기업들이 이스라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해마다 천문학적인 규모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에 이어 구글까지 이스라엘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의 선택은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미국이 아닌,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9,000개가 넘는 이스라엘의 막강한 스타트업 총사령관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경제부 장관은 연구개발, R&D, 과 제조를 모두 아우르는 비즈니스 단지,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을 그곳에 초대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다 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핵심 두뇌 역할부터 시작해 최첨단 제품들을 모두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초대 규모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이스라엘 정부가 추진 중인데요. 여기에 특별히 삼성전자를 초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반도체 업계를 완전히 뒤흔들 엄청난 기술을 개발하고 삼성이 보유한 최고의 제조 기술로 이를 생산해내면 TSMC나 인텔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돈줄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 정부 정책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바이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100명 중 11명이 유대인, 하원의원 30여 명이 유대인, 연방대법관 9명 중 2명이 유대인,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CEO 100명당 20여 명이 유대인, 미국을 장악한 언론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저널의 경영진과 주요 필진의 35%가 유대인, 미국 최고의 대학 아이비리그 총장 및 교수진의 무려 40%가 유대인, 미국 50대 영화사의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캐스팅 담당, 감독 중 60%가 유대인, 미국의 주요 로펌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유대인은 미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가 이번에 한국의 삼성과 폭탄 발표를 하자 놀랍게도 바이든이 바로 태세 전환을 하며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 연설에서 민주주의는 우리의 힘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은 엄청난 희생을 치러왔고 앞으로도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로부터 수백조 원의 투자금을 받아낸 뒤 뒤통수를 친 데 이어 이제는 미국을 대표하는 월스트리트에서 은행 중 하나가 한국계를 차별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끈질긴 한국인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을 한국계라는 이유로 차별한 미국 월가의 은행을 송두리째 초토화시켜버렸는데요. 월가에서 일하는 한국계 여성 임원이 여성과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월가의 투자회사인 베어링스, 바링즈 LLC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의 임원들이 투자 파트너인 한국인을 눈엣가시, 누슨스로 묘사하는 등 아시안을 상대로 인종차별적인 언행도 일삼았다는 주장입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제시카리, 사진, 베어링스 오리지네이터, 자산 보유 관리 책임력는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의 뉴욕주 법원에 베어링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성별과 국가 출신에 따른 차별이 만연한 사내 분위기로 인해 리 씨가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리 씨는 칼라일 그룹에서 상무를 거쳐 2017년에 베어링스에 입사했습니다. 베어링스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서 영업 중인 사모대출 펀드 운용 회사입니다. 리 씨는 탁월한 업무 성과를 냈음에도 회사 측으로부터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리 씨는 직접 유치한 사모대출 규모만 4.56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성과가 높았지만 약속한 보너스를 받지 못하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오히려 더 낮은 성과를 낸 백인 남성 동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주는 등 혜택을 줬다고 했습니다. 또 같은 시기 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낸 백인 남성 동료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일부는 오히려 임원으로 승진했다. 며 임원에게 차별에 대해 이메일로 항의하자 하위 고과자들이 참여하는 업무 개선 계획 대상자가 됐다는 보복성 통보를 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리씨 측은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방해를 받는 일도 이뤄졌다고 소장에서 강조했습니다. 소장에서는 지난해 영업팀과 직접 만나는 주요 회의에는 업무 당사자임에도 아예 초대를 받지 못했다. 며 대출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해 클라이언트 명단 공유를 요청했지만 검색에만 수만 달러가 소요된다. 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기도 했다. 고 적시했습니다. 고 소장에 따르면 베어링스의 임원들은 한국인 고객들에 대해 차별적인 언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투자자들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 한국 투자자는 대처가 필요한 방해 요소다. 쓸데없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한다. 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리 씨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한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져 주요 고객임에도 이렇게 뒤에서 한국인을 욕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꼽히는 월가는 백인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어링스의 경우에도 임원이나 영업을 담당하는 주요 직책에 여성이나 아시안이 거의 없다는 주장입니다. 리 씨는 베어링스에 여전히 재직 중입니다. 리 씨의 법률 대리인인 존 싱어 씨는 탁월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임금과 기회의 차별을 받고 승진의 기회에서도 배제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월스트리트에서 이러한 일이 이슈가 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한 은행에서 한국계 여성을 차별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동안 월가에 고착됐던 백인 남성 우월주의가 강한 질타를 받기 시작한 것인데요. 월가의 한인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면서 사건이 너무나도 커져버렸습니다. 월가의 비영리 한인 네트워크 KFS, 코리아 파이낸스 소사이어티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주요 투자은행으로 진출한 한국계가 수천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투자은행을 비롯해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헤드급이 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면에서 회사의 투자 전략과 성과를 소개하고 개인의 이야기도 풀어낼 정도의 위치가 된 거죠. 이처럼 한국계가 뭉친 것은 두각을 나타낸 선배들이 후배들을 끌어주기 시작한 덕분입니다. 현재 KFS 공동의장은 마이크 주희찬, 샌더 허가 맡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1995년 골드만삭스 본사에 입사한 100명 중 2명뿐인 한국인이었습니다. 마이크 주는 2019년부터 거대 금융그룹인 보아투자은행 부문 최고 운영 책임자 COO를 맡고 있습니다. MIT를 졸업하고 골드만삭스, 크레디트 스위스 등에서 근무한 뒤 메릴린치, 현 보아로 이직하며 투자은행 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 최고 경영자 레벨에 올랐습니다. KFS의 또 다른 리더 김선홍 씨는 앵커리지 캐피털그룹 이사로 컬럼비아대 출신인 마크 김은 메릴린치에서 투자은행 업무 경력을 쌓은 뒤 세계적인 사모펀드 TPG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 사건에 KFS가 그룹 차원에서 나서게 되면 베어링스는 한순간에 월스트리트에서 매장될 정도죠. 게임 미국 정치계에서도 두 팔 벗고 나서 한국인의 편에 서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정치계에서도 한국계의 영향력은 최근 너무나 막강해졌기 때문인데요. 한국계 영김 미국 연방하원의원, 공화 캘리포니아, 2-3일 현지 시간 미국 하원에서 한미 외교 현안을 다루는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한미 관계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대만과의 민감한 외교 쟁점 등을 다루는 주요 의회 직책인 인도-태평양 소위위원장을 한국계 의원이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17대 의회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외교 문제를 아시아 태평양 중앙아시아 비확산 소위에서 다퉜으나 이번 118대 의회에서는 그 명칭이 인도 태평양 소위로 변경됐습니다. 뉴욕시 차원에서도 한국을 대신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놀랍게도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는 한국계 교포가 시의원에 당선돼 화제가 됐었죠. 뉴욕 시의원에 한인이 당선된 건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경제 문화 중심지인 뉴욕의 정책 결정에 한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뉴욕 한인계가 미 주류 사회로 도약하는 발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